네, 법원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법원은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또는 그 국가기관이 있는 청사, 그러니까 건물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법원은 이 법원이 아니고요. 네, 이런 법원입니다. 원자가 다르죠. 드넓은 강물인데요. 바다로 흘러가는 이 강물도 어디선가 발원한 곳이 있겠죠? 강물이 발원한 상류 계곡인데요. 강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법원 역시 법의 원천을 말하는데 법의 연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의 연원이란 말을 줄여서 법원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결국 법의 소스를 말합니다. 법원이란 법의 연원의 줄임말로서 법의 존재 형식 또는 법의 인식 근거를 말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회 규범으로서 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일반 시민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강제하는 행위 규범으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재판에 적용하는 근거법으로서 재판 규범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법원의 문제는 행위 규범보다는 재판 규범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재판이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법치주의의 당연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관은 재판에 적용할 법 규정을 찾고 이를 재판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적용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결국 법이란 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법이라고 인식한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하는 문제죠. 지난 시간까지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건 법의 개념 정의에 관한 문제였죠. 그러면 법원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건 무엇이 법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존재하는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는데요. 성문법은 문자로 이루어진 법, 불문법은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법이란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말뜻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문자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문법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서 만든, 즉 제정한 제정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문법은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불문법은 성문법이 만든 법이니까 불문법은 안 만든 법일까요? 안 만든 법은 존재할 수가 없죠. 불문법은 사회가 변화, 발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다시 말해 만들어진 법을 말합니다.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규칙, 자치법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불문법에는 관습법과 조리가 있습니다. 불문법에서 문제가 되는 건 판례인데요. 판례가 법이냐 아니냐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성문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문법을 설명하면서 왜 피라미드는 그렸을까요?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그리고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성문법을 피라미드를 그려서 설명하는 것은 이 헌법의 양이 가장 적고 법률은 그 다음에 명령 규칙은 좀 더 많고 자치법규는 아주 많은 그 양이나 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즉 헌법과 법률과 명령 규칙, 자치법규 사이에는 어떤 등급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으니까 윗상자를 써서요. 위로 가는 것을 상위법, 아래는 하위법이라고 합니다. 법은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상위법과 하위법의 구별은 상대적입니다. 법률은 명령이나 규칙보다는 상위법이지만 헌법보다는 하위법의 지위에 있습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을 때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하위법은 상위법에 저촉될 수 없는데요. 이것을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일반적인 법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하겠죠. 노동관계에서는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을 때 항상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비록 하위법일지라도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하위법이 상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성문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헌법입니다. 헌법은 법령 중에서 가장 높은 데 위치한 상위법이죠. 헌법을 하위법으로 하는 상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최상위법, 최고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헌법은 영어로 constitution이라고 하죠. 네, constitution은 constitute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네, 이 constitute는 무언가를 구성하다, 조직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구성하다, 조직하다의 명사형이 constitution, 헌법이라면 그럼 헌법이라는 법은 무언가를 구성하거나 조직하는 법이지 않을까요? 헌법이 무언가를 구성하는 법이라고 했을 때 헌법이 구성하는 게 무슨 산악회나 자전거, 모터바이크 동아리는 아닐 겁니다. 등산하자고 헌법을 만들지는 않았을 테죠. 그럼 헌법이 조직하는 건 무엇일까요? 헌법이 조직하는 건 국가겠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봅시다. 대한민국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서기전 2333년 단군 황금께서, 근데 일반적으로 단군 할아버지라고 많이 하는데 단군이 할아버지였을지 할머니였을지는 잘 모르죠. 요즘 갑자기 단군 할머니였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 얘기는 언제 시간 날 때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대한민국은 서기전 2333년 단군왕검께서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을 때 건국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참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홍익인간은 단군의 건국 이념이 아니라 환웅천왕이 신시를 열었을 때 신시의 이념입니다. 또 단군왕검이 세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었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 언제이냐에 대해 요즘 들어 참 논란이 많은데요. 해방 이후로 보든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으로 보든 간에 일단은 현 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은 1948년 8월 15일이죠. 이날은 광복절, 그러니까 우리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면서 동시에 1948년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그런데 제헌절은 언제인가요? 제헌절은 헌법을 제정한 날이란 뜻인데요. 7월 17일이죠. 예전에는 공휴일이었는데 지금은 공휴일은 아니죠. 우리 헌법이 제정된 날은 1948년 7월 12일입니다. 7월 17일은 헌법이 공포된 날이고 이후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 된 거고요. 제정일은 1948년 7월 12일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초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북한을 빼고 남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던 선거라서 말이 참 많았었는데요. 이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하는 첫 국회, 제헌국회라고 하죠. 초대 국회의원들이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헌법 제정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에 의해 국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국가에 앞서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헌법은 국가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국체, 즉 국가 체제에 변동이 없다면 헌법은 개정만 있을 뿐 새롭게 제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정은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거고요. 제정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고쳐 쓸 수는 있지만 헌법을 새로 만들 수는 없다는 뜻이죠. 헌법을 새로 제정한다는 것은 나라를 새로 세운다는 의미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 임시정부의 경우 1919년 4월 11일 의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을 소집해서요.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임시정부 헌장을 제정하고 임시정부의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4월 13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하는데요. 1948년에 제헌국회 소집, 헌법 제정,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임시정부 역시 임시의정원 소집, 헌장 제정, 임시정부 선포의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삼았는데요. 1948년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우리 정부도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도로 표현해서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라면 국가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겠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들을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인권이란 말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인권은 무엇일까요? 인권은 사람이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인정받아야 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전에는 사람의 권리는 하늘이 내려줬다라고 해서 천부 인권이라고도 불렀죠. 그래서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를 조직, 구성하는, 다시 말해서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 국가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 나라의 최고법을 말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헌헌법인데요. 1948년에 제정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헌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현행 헌법인데요. 전에는 육공화국 헌법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1987년에 개정되었다고 해서 87년 헌법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우리 헌법이 1948년 7월 12일 제정돼서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정된 후 1952년 7월 7일부터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이 있은 후 그해 10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헌법 조문을 하나도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헌법 제1조라도 읽어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제2조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퀴즈입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국민과 제2조에서 말하는 국민은 모두 서로 같은 국민일까요? 아니면 다른 국민일까요? 헌법 제1조 제2항에 국민이 2번 나오고 제2조에 국민이 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3번 나오죠. 앞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의 국민이 첫 번째 국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의 국민이 두 번째 국민,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의 국민이 세 번째 국민입니다. 선택지문 있습니다. 1번 세 국민은 모두 같은 국민을 의미한다. 2번 세 국민은 모두 다른 국민이다. 3번 첫 번째 국민과 두 번째 국민은 같고 세 번째 국민은 다르다. 4번 첫 번째 국민과 세 번째 국민은 같고 두 번째 국민만 다르다. 5번 첫 번째 국민이 다르고 두 번째, 세 번째 국민은 같다. 네, 출석 인증 퀴즈, 일종의 과제입니다. 손가락으로 정답 번호를 표시하는 셀카를 찍어서 일주일 이내에 단톡방에 게재하시면 됩니다. 마스크를 벗고 얼굴이 보이는 상태로 정답의 번호만큼 손가락을 펴서 셀카를 찍어 주시고요. 1번이나 2번을 선택했을 때는 주의하세요. 욕처럼 보인다면 감점할 수도 있습니다. 단톡방에 올릴 때 출석 인증이니 과제 제출이니 이런 말 써서는 안 되고요. 관련 없는 다른 어떠한 문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인사말 같은 것도 쓰면 안 되고요. 이모티콘 당연히 안 됩니다. 오직 셀카로 찍은 사진 한 장, 그 딱 한 장만 올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봐야 제출자가 많아져서 본인한테 불리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자기 사진만 올리세요. 본인의 얼굴이 안 나오면 출석 인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사진을 지워도 된다고 할 때까지는 삭제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꼭 단톡방에 올려야 한다는 점, 답은 펴진 손가락의 개수로 표시한다는 점 등에 주의하시고요. 왜 그 정답을 골랐는지 나중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 출석 인증을 성적에 직접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최소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제출을 순서에 따라서 동점자 처리해서 우선권은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 출석 인증은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원우님들은 그냥 강의만 시청하시고 별도로 출석 인증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문제와 지문 다시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고, 제2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조 제2항 앞부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의 국민과 이 국민을 첫 번째 국민, 그 뒷부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의 국민이 두 번째 국민, 제2조의 국민이 세 번째 국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국민은 같은 국민일까요? 아니면 다른 국민일까요? 지문 나갑니다. 1번, 새 국민은 모두 같은 국민을 의미한다. 2번, 새 국민은 모두 다른 국민이다. 3번, 첫 번째 국민과 두 번째 국민은 같고 세 번째 국민은 다르다. 4번, 첫 번째 국민과 두 번째 국민은 같고 4번, 첫 번째 국민과 세 번째 국민은 같고 두 번째 국민만 다르다. 5번, 첫 번째 국민이 다르고 두 번째, 세 번째 국민은 같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1번은 모두 같다입니다. 2번은 모두 다르다. 3번은 세 번째만 다르다. 4번은 두 번째가 다르다. 5번은 첫 번째가 다르다 입니다. 자, 선택하셨나요? 선택하셨다면 이 강의 영상은 잠깐 멈추고 먼저 출석 인증을 한 후에 다시 시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일본 헌법인데요. 한자로 일본국 헌법이라고 쓰여 있죠. 헌법의 명칭은 보통 그 나라의 정식 국명을 쓰고 뒤에 헌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장이 천황인데요. 우리 헌법은 그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일본은 천황제 국가라서 그 천황이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한 후에 일본 제국 헌법을 고쳐서 지금 이 헌법을 만들었는데요. 일본 헌법 제1조는 그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라고 해서 천황의 지위와 그 국민 주권을 결합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실까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하고서 곧바로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번 헌법, 1번국 헌법 하고서 곧바로 지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군주제 국가라서 그런데요. 이걸 상유라고 해서 일본 천황이 헌법 개정을 제가해서 공포한다는 일종의 머릿말 같은 겁니다. 볼까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짐은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하여 51번 건설의 초석이 놓이게 되었음을 심히 기뻐하며 추밀 고문의 의견을 들어 논의하고 또 제국헌법 제73조에 따라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안을 제거하고 이에 이를 공포케 한다. 글쎄요. 지금은 21세기인데요. 꼭 18세기를 사는 것 같은 느낌, 뭐, 저만 그런 걸까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느낌은 뭐 다 다르겠지만, 왠지 좀, 그렇네요. 네. 다음은 중국 헌법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죠. 네. 이건 미국 헌법인데요.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보통 미합중국 헌법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헌법에서 보통 수정 헌법이라고 부르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국 수정 헌법은 미국 헌법이 제정된 후에 헌법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을 말합니다. 일종의 헌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프랑스 헌법인데요. 프랑스 공화국 헌법입니다. 프랑스의 나라 이름은 프랑스 공화국입니다. 주의할 점은 프랑스는 연방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단일한 공화국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 안에 그 소수민족도 좀 있거든요. 네, 이제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 헌법이요. 독일 헌법은 주의할 점이 몇 군데 있는데요.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라고 되어 있네요. 발음이 좀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번역을 하면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입니다. 먼저 독일은 우리와 달리 연방국가입니다. 그래서 연방공화국인데요. 또 헌법이라고 하지 않고 기본법이라고 부릅니다. 독일말로 헌법은 페어파싱인데요. 지금 그룬투게제츠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직역을 하면 그라운드 액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독일은 이 헌법을 헌법이라고 하지 않고 기본법이라고 하는 걸까요? 무슨 홍길동이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독일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승전국인 그 연합국은 당분간 독일을 분리해서 통치했는데요. 네, 오른쪽 빨간 지역부터 시계 방향으로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가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 체제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연합국의 통치가 끝난 후에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요. 소련이 지배했던 동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가 지배했던 서독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독은 독일 민주공화국, 서독은 독일 연방공화국이 되었는데요. 서독에서 헌법을 제정하면서
헌법, 그러니까 페어파숭을 제정하지 말자. 페어파숭은 우리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제정하자 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통일이 될 때까지만 적용할 임시법을 만들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 페어파숭이 아니라 임시법으로 그른투게제츠, 기본법을 만든 거죠. 그리고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통일이 되었는데 독일의 통일이 동독과 서독이 서로 대등하게 합쳐지는 방식이 아니라 거의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독의 법체계가 그대로 동독에도 적용되게 된 겁니다. 원래는 통일과 함께 그 동서독에 다 적용될 통일 헌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흡수 통일이 되다 보니까 서독의 기본법이 그냥 동독에까지 적용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기본법을 계속 헌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 독일은 헌법의 명칭이 기본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 헌법, 아니면 대영제국 헌법. 영국의 정확한 국명을 먼저 알아야겠죠.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와 그 북아일랜드의 연합국가입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가 있는 섬, 영국 본토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 제국이 영국을 점령했는데 물론 다는 아니고 남부만 점령하고 북부는 점령하지 못했는데요. 로마는 이 경계선에 만리장성을 쌓듯이 긴 장벽을 쌓았습니다. 이게 하드리아누스 방벽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드리안스 월과 그 엔터나인 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 방벽이죠. 로마는 이 방벽의 남쪽을 지배했는데 이 지역을 브리타니아라고 불렀습니다. 브리타니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방벽의 북쪽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북부 그 일부를 그 칼레도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그 자기들의 이 섬을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부르는데요. 영국의 정식 명칭은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입니다.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 노던 아일랜드가 그 정식 명칭이죠. 연합왕국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나라는 왕국이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그 남편 필립 공입니다. 그러면 영국 헌법은 어떻게 부를까요? 결론을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헌법은 없습니다. 영국에는 헌법이 없거든요. 우리식의 그 성문법으로 제정된 헌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나 1628년 권리청원 1689년 권리장전과 같은 그 여러 문서에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그 불문 헌법 국가라고 부르는데요. 지구상에서 그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왕이 있는 군주제 국가잖아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국왕이라는 이름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최후까지 5명의 왕은 남을 것이다. 그것은 트럼프의 4명의 왕과 영국의 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카드놀이 할 때 쓰는 이 카드를 말합니다. 참 군주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우리 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규정에는 노동과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노동법의 중요한 법원이 되는데요. 이처럼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헌법 규정들을 노동헌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32조가 있는데요. 노동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한 사람의 사용자와 또 한 사람의 노동자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주로 노동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헌법 제33조인데요.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네, 바로 노동 3권에 대한 규정입니다. 참고로 헌법 제32조의 노동의 권리와 헌법 제33조 노동 3권을 합쳐서 노동 기본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인데요. 법률은 헌법에 근거해서 입법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성문법 형식입니다.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즉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할 수 있죠. 노동관계와 관련해서 보면 보통 노동관계는 한 사람의 노동자와 또 한 사람의 사용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개별적 노동관계와 다음에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개별적 노동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법률은 근로기준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집단적 노동관계법에 있어서는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노동법의 이 체계를 나누는 것은 개별적 노동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노동조건법과 노동단체법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명령과 규칙인데요. 우리 헌법은 국가기관을 크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누고 있죠. 이것을 권력 분립 또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률의 하위법으로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성문법을 보통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나 사법부에서 제정하는 성문법을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명령과 규칙은 그 성문법의 명칭이 아니라 그 법의 형식을 의미한다라는 점에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명령에는 그러니까 명령에 속하지만 예를 들어 시행 규칙과 같이 규칙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하는 그 성문법 형식을 그러니까 자치법규에 속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규칙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또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의 한 종류의 그 명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아니라 그 법의 형식에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행정부에서 그 성문법인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 국무총리, 무슨 부 장관이 있죠. 그래서 교육부, 뭐 노동부, 법무부, 부가 좀 많은데요. 이 모든 부서를 통칭해서 다 이제 하나로 부를 때는 각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관을 부를 때 각부 장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명령은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은 대통령령이라고 하고요. 국무총리는 총리령, 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은 장관령이라고 하지 않고요. 네, 부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하는 명령은 교육부 장관령이 아니라 교육부령, 법무부는 법무부령,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령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명령의 경우에 그 어떤 법률의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서 그 법률의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이 시행령이 있고요. 또 법률과 시행령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 규칙이 또 있습니다. 시행령의 경우에 대통령이 발하는 그 대통령령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시행 규칙의 경우에는 그 총리령이나 그 부령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그 법 형식을 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규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그 의사와 그 내부 규율에 관한 국회 규칙이 있습니다. 국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요. 국회에서 제정하는 규칙들입니다. 다음은 대법원 규칙이 있는데요. 소송에 관한 절차라든가 법원의 내부 규율, 그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들입니다. 행정법률의 그 하위법으로 시행령이 있는데 민사소송법이나 뭐 민사집행법 같이 이제 절차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그 대법원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처럼 대법원 규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법부나 행정부에 속하진 않지만요. 독립한 그 헌법기관의 경우에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규칙이 있는데요. 원래 헌법재판은 사법의 영역에 속하지만 그 1987년에 그 헌법 개정을 할 때 헌법재판을 위해서 그 헌법재판소를 신설하면서 본래적인 이제 사법기관인 그 대법원과 별개로 그 독립한 헌법재판기관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미국 그 연방 대법원이
독일은 연방헌법법원이 헌법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모두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들입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선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는 그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가 아닌 별도로 이제 독립한 기관에서 담당해야겠죠. 입법부나 또는 행정부의 한 부서가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그 선거 사무가 뭐 특정한 정당이나 어떤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선거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이 독립한 기관에서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치법규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성문법인데요. 주로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다양한 형식과 또 명칭으로 그 제정되는 자치법규들이 있는데요. 특히 사적 자치의 원리가 그 지배하는 이 사적인 법률 관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법규가 그 형성돼서 그 규범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학생들이 그 회원으로 가입되는 그 총학생의 회칙이라든가 동아리의 회칙이라든가 규칙 이런 것도 모두 자치법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그 단체 협약, 그 취업 규칙, 노동조합의 규약 이런 것들이 이 자치법규의 영역에 속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 성문법의 구조 또는 구성 형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그 교과목의 내용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 법이라든가 법학에 대해서 그 처음 공부하는 입문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든 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법학을 전공했다거나 또는 법에 대해서 오래 학습을 했다면 모두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런 분들은 생략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시험 범위에도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과목을 그 처음 수강한다 하면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사회생활에서 상식으로도 좀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성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조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제 몇 조 하는 조잖아요.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민법 제3조 권리능력과 네, 그다음에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모두 이렇게 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모든 성문법이 다 조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법률이 단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굳이 조를 나누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한번 보시죠. 이건 노동절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은 조문이 딱 하나라서 굳이 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몇 조 하는 거 없이 그냥 딱 규정 하나로 되어 있는 법률이죠. 그런데 법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무슨 법, 또 어떤 것은 무슨 법률
하는데 이 법과 법률의 이름은 어떻게 붙이는 걸까요? 그리고 이 법과 법률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혹시 무슨 법과 무슨 법률이 효력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건 아닌지, 또는 법이 법률보다 더 높거나 우월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무슨 법, 또 어떤 건 무슨 법률, 이렇게 나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이 법과 법률이라는 그 명칭 사이에는 뭐 어느 게 더 상위법이라거나 뭐 어느 게 더 우월하다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요. 법률의 명칭이 무슨 법 또는 무슨 법률로 이렇게 나누게 된 거는 그 앞에 오는 말의 품사가 명사냐 아니냐에 따라 그냥 다르게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명사가 오면 법이라고 하고요. 명사가 아니면 법률이라고 합니다. 민법, 상법, 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 앞에 있는 말들이 명사죠. 그런데 민법이라고 할 때 이 민이라는 글자가 그 이제 단독으로 쓰이는 명사냐 이렇게 논란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써오던 법률 명칭은 그냥 명사로 보기 어렵더라도 그냥 법이라고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원래 노동조합법이란 게 있고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그 두 개의 법률로 있었는데요. 이걸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및 하는 이 및이라는 접속사가 붙었는데 이건 하나의 명사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 정확하게 하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야 맞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뭐 이런 식으로 써왔으니까 그 관행적으로 써오던 명칭이 그냥 굳어져서 이런 경우엔 그냥 법이라고 붙인 거죠. 네, 남녀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네, 상당히 길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이라고 하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거 가족관계 등록법이라고 보통 줄여서 말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앞에 나오는 말들이 하나의 명사가 아니잖아요.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그죠? 이건 거의 한 문장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법이 아니라 법률이라고 붙이는데요. 보통 그 무엇에 관한 법률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과 법률 사이에는 무슨 효력의 차이, 뭐 우열의 차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입법 형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조 다음으로 항이 있는데요. 항은 조에 규정할 내용이 많을 때 사용하는데요. 민법 제3조, 제4조는 조문이 하나였는데, 자, 민법 제2조는 제1항과 2항을 나누고 있죠. 보통 그 항을 표시할 때는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원문자를 사용하고요. 동그라미 안에 이제 숫자를 썼죠. 원문자를 사용하고 읽을 때는 제 몇 항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2조 제2항 이렇게 읽는 거죠. 다음은 호인데요. 호는 그 조나 항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사항을 열거할 때 사용합니다.
어, 여기 보이시죠? 호를 표기할 때는 그 숫자를 쓰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읽을 때는 제 몇 호라고 하고요. 이건 지금 근로기준법인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호 다음에는 목이 있는데요. 목은 호 아래에서 다시 연을거할 때 씁니다. 어, 가나다라마 이렇게 한글 문자로 표기하고요. 읽을 때는 그 제는 빼고요. 가목, 뭐 나목, 다목, 마목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조나 항의 경우에는 그 완결된 그 하나의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데 호나 목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호나 목도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게 가목의 경우인데요. 감옥은 삭제하고서 2013년 4월 5일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그 법률을 개정하면서 그 원래 있던 규정을 빼버린 거였거든요. 즉 원래 있던 규정을 폐지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규정이 폐지가 되면서 법조문에서 빠진 거죠. 조든 뭐 항이든 호든 목이든 이럴 때는 그 내용을 지우고요. 이렇게 삭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언제 폐기했는지, 언제 그 법률이 개정됐는지 그 날짜를 그 뒤에 첨부해서 적고 있습니다. 앞에서 법조문 봤을 때 그 조 번호와 그 조문 사이에 그 괄호를 치고 그 무언가 적어 놓은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민법 제 103조, 그 다음에 선량한 풍속 하는 이 중간에 그 괄호치고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건 이 조의 그러니까 민법 제 103조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표제어라고 부릅니다. 네, 법을 개정하면서 떤 조문과 또 어떤 조문 사이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26조 뭐 부부간의 의무 제1항 부부는 동거하며 뭐 해서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민법 제 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826조와 827조 사이에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손쉬운 방법은 새로운 내용을 그 제 827조로 하고 그 전부터 있었던 그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에 관한 이 827조는 제 828조로 그리고 제 828조는 제 829조로 차례차례 하나씩 뒤로 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쓴다면 법을 개정할 때마다 법 조문의 번호가 매번 바뀐다는 그래서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다른 한편으로 이제 새로운 내용의 경우에는 아직 번호가 없는 그러니까 그 법의 맨 뒤에 그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문 번호는 깨끗해지는데 문제는 그 규율하는 그러니까 법이 규율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문들이 그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그냥 뒤죽박죽 섞이게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방법이 가지 번호라는 건데요. 제 826조와 제 827조 사이에 그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조 번호는 앞에 있는 조 번호에 이어서 제 몇 조의 몇 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제 826조 다음에 제 826조의 2라고 해서 조문을 신설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쓰려면 제 826조의 3, 제 826조의 4, 제 826조의 5, 이런 형식을 사용하는 거죠. 가지 번호는 이 조나 호, 목 등에는 쓸 수 있는데요. 항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 몇 항의 2, 제 몇 항의 3 이런 방법은 거의 쓰지 않고요. 항의 경우에는 그냥 항을 하나씩 옮겨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1항과 2항 사이에 새로운 내용이 이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새로운 내용은 제 2항으로 하고 그 전에 있던 2항은 제 3항, 제 3항은 제 4항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밀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법 조문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법 조문은 조, 항, 호, 목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 항, 호, 목. 이제 다음으로 그 법 조문의 그 문장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법 조문이 그 단 하나의 문장으로 된 경우도 있지만 그 여러 개의 문장으로 된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의 조문을 그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그 이 문장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야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의 조문이 너무 많은 문장으로 구성되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또 그게 어떤 문장인지 그 특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법조문 하면 제 몇 조 또는 제 몇 조, 제 몇 항이라고 하면 그 법조문의 내용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문장이 너무 많다 보면 제 몇 조, 제 몇 번째 문장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고요. 또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많다 보니까 몇 번째 문장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냥 쉽게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 조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조문에는 3개 이상의 문장으로 나누지 않도록 그렇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 문장으로 이렇게 법조문을 나눌 때 대부분 보면 그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게 앞에 있는 문장과 그 뒤에 있는 문장의 관계가 그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요. 그 본문과 단서, 또 전단, 후단, 또는 제1문, 제2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과 단서인데요. 본문과 단서는 앞과 뒤에 있는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규정할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앞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 그 뒤에서 예외를 규정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경우 뒤에 있는 문장은 그러나, 단, 다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러나, 단, 다만 이런 문장이 그러니까 이런 접속사가 들어가 있다면 앞에 있는 문장은 본문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문장은 단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과 단서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 826조 제 1항을 볼까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이것이 본문인데요. 부부 사이에는 동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뒷문장을 보면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인용은 이게 참는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인용하여야 한다는 건 참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뒷문장의 경우에 보시면 동거하지 않을 때는 참으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앞문장은 동거를 하라는 규정이고 뒷문장은 동거하지 않을 때에 관한 규정이니까 저 내용이 서로 상반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그 본문과 단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 본문, 뒤에 있는 문장 네, 요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걸 단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말고도 뭐 다만이나 단이라는 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앞문장과 뒷문장이 그 본문과 단서의 관계에 있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뒷문장은 그 이 경우로 이제 많이 시작하는데요. 네, 그 약혼 연령에 관한 요 민법 제801조 제1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고요.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이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준용이란 건 그 유사한 규정을 끌어다가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808조는 동의가 필요한 혼인이라고 했는데요. 미성년자의 혼인에 관한 규정인데요. 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려고 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부모님이 두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 그 한 분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데 다른 한 분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뭐 이제 친권이 상실된다거나 친권이 박탈되었다거나 뭐 돌아가셨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분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 이때는 그 다른 한 분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그 나머지 부모의 동의도 얻기 어렵다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그 두 분 다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이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으라는 규정입니다. 근데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그 동의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건 이제 혼인에 관한 규정인데요. 혼인과 약혼은 좀 서로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인에 관한 규정을 그 약혼에는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혼인에 관한 규정을 약혼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 이것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801조 제1항의 경우에 앞문장은 동의를 얻으라는 경우 규정이고요. 뒷문장은 그 준용하는 내용 역시 동의에 관한 것이니까 서로 내용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앞문장부터 순차적으로 제1문, 그 다음에 뒷문장은 제2문, 뭐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이럴 때 그 뒷문장이 그 앞문장을 그 보충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앞문장은 전단, 뒷문장은 후단,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대개 보시면 이런 경우에 그 뒷문장은 이 경우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법원의 뜻과 성문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법원에 관한 수업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법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원 중에서 관습법과 조리, 또 판례 이런 불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노동법의 법원 두 번째 편입니다.